상의원 뒷마당에 짙은 어둠이 내렸다. 장인들은 모두 퇴청했지만 도석의 공방은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다. 도석은 며칠째 새벽까지 소위의 의대를 만들고 있었다. 작업은 상당히 진척되어 마무리 단계의 바느질이 시작되었다. 바느질은 의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작업이었지만 도석은 다른 침선비나 공장과 달리 바느질하기를 좋아했다. 한 땀 한 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도석의 바느질은 투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의 손을 보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이 정교했고 명필의 분놀림처럼 절제되고 우아했다. 도석에게 소의 원삼을 짓는 작업은 피를 말리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왕과 영의정 사이에 묘하게 걸쳐있는 자신의 처지도 불안했고 청나라 사신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병판이 소희의 의대 제작을 의뢰했을 때부터 도석은 근심이 깊어져 이따금 악몽을 꾸기도 했다. 거래 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다가올 진연에서 자칫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도석은 큰 행사를 앞두고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이번 진연은 대신들이 청나라 사신을 앞세워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까지 강행하는 행사였다. 도석은 이런 상황에서 사대부들이 말하는 중용지도의 자세로 사태를 관명하려 했지만 이미 병판의 청을 받아들여 의대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런 자신의 결정이 진연 이후 어떤 사태를 초래할지 내심 두려웠다. 공진이 그 자식 좀 있으면 온다니까. 늦은 시각이었으나 익숙한 판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가 뭐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까? 대길은 입을 비쭉 내밀고 공진의 자리를 빠르게 정리했다. 너 어째 나한테 대드는 것 같다. 도석은 짐짓 바느질에 열중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판수와 대길을 향했다. 두 사람 너머로 공진의 빈자리가 보였다. 그 모습을 보자 마음속에 들러붙은 묵은 먼지를 말끔하게 쓸어낸 것 같았다. 도석은 공진에 대해 여전히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었지만 거래법도상 공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 같은 존재였다. 궐 안에서 불안하게 가슴을 졸이느니 미리 후안의 싹을 잘라버리는 편이 옳았다. 눈을 부라리며 대길에게 불평을 퍼붓던 판수는 포기한 듯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상의원을 떠났다. 그리고 다시 상의원에 정적이 찾아왔다. 도석은 나흘 가까이 이어진 밤샘 작업으로 피로가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도석은 손에 잡고 있던 의대를 내려놓고 작업을 중단했다. 퇴청하시겠사옵니까? 초췌한 돌석의 표정을 가까이서 살피던 대길은 안쓰러운 얼굴로 물었다. 오늘은 그리하자. 대길을 앞세우고 돌석은 상의원을 나섰다. 밤바람이 목덜미를 타고 의복 아래로 스며들어 상쾌했다. 대길의 손에 든 등불은 어둠을 두 갈래로 가르는 거대한 가위 같았다. 거리는 쥐죽은 듯 고요했다. 한참을 앞서갔던 대길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도석은 어두운 길 한가운데 멈춰서서 눈을 감고 서 있었다. 대길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멍하니 돌석의 얼굴을 바라보며 젠걸음으로 다가갔다. 어르신, 무슨 일이라도 눈을 감아보거라. 돌석의 대답 또한 뜬금없었지만 대길은 묵묵히 눈을 감고 고개를 들었다.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가 보여야. 대길의 말에 돌석은 답답한 듯 눈을 뜨고 감탄한 표정으로 달을 바라보았다. 취향로로 가자. 네? 돌석의 말에 대길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취향로 앞에 다다르자 취향로의 기녀들이 만면에 웃음을 짓고 달려나왔다. 돌석은 기녀들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 별채로 향했다. 공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돌석은 공진의 바느질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러다 책상 위에 놓인 그림에 시선이 멎었다. 돌석은 책상으로 다가가 시선을 내리깔고 그림을 훔쳐보았다. 의대를 그린 그림이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공진이 들어섰다. 돌석은 갑작스러운 공진의 등장에 어색한 듯 헛기침을 했다. 공진은 돌석의 방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작업을 시작했다. 지나가다가 술이나 한잔하고 싶어서 들렀네. 이런 천한 곳에서 술도 드십니까? 공진의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다. 소인 어침장님 볼 일 없습니다. 공진이 작업에 몰두하자 돌석은 멋쩍어서 사방 탁자 위에 놓인 공진의 물건을 만지작거리며 어색한 자세로 서 있었다. 옷을 만드는 게 왜 좋은가? 돌석이 말을 꺼냈다. 공진은 묵묵부답이었다. 돌석은 공진을 바라보다 뒤편에 있는 작은 내실로 눈길이 갔다. 돌석은 강한 호기심이 발동해 내실 안으로 들어갔다. 내실 안쪽에는 온갖 색깔의 고급 비단들이 가지런히 정리된 채 쌓여 있었다. 궐에서 최상품의 비단들을 봐왔지만 군과는 계통이 다른 수입 비단들로 눈이 호사스러웠다. 게다가 맞은편 벽에는 울긋불긋하게 채색된 화려한 옷 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궐의 의대와는 달리 화려하고 세련된 의대들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이게 다 자네가 그린 거란 말인가? 누굴 입히려고? 아, 나오세요. 공진은 돌석의 손을 잡아 끌었다. 돌석은 공진의 손에 끌려 나오면서도 벽의 그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종이 위의 그림은 처음 보는 형태지만 저기와 치마 저고리 같았다. 적어도 기녀나 일반 사가의 여인들을 위한 그림 같지는 않았다. 명백히 왕실 여인들을 위한 옷 본세였다. 순간 돌석의 머릿속에 왕비 얼굴이 뇌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자네 혹시 설마 중전마만 아니겠지? 공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세상엔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단 걸 진정 모르는가? 전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럼 마마는 자네로 인해 마마께 어떤 위험이 닥칠지도 생각해 보았는가? 돌석은 공진의 대답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더 이상 얼마나 위험해진답니까? 이미 진현장엔 중전마마 자리조차 없거늘. 공진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흘렀다. 소인가 뭔가 하는 여자가 마마의 자리에 앉을 거라 합니다. 말해보세요. 이보다 위험한가요? 소인이 마마를 위해서 만드는 이 옷들이? 난 못 보고 못 들은 걸로 하겠네. 돌석은 작업실을 나서려다 발밑에 흩어져 있는 옷 그림들을 슬쩍 훔쳐보았다. 공진은 자리에 앉아 그림을 그리려다가
화가 난 듯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구겨 던졌다. 공진을 바라보는 돌석의 눈빛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다. 돌석은 공방의 의대 틀에 걸려있는 원삼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많은 고뇌와 각고의 노력으로 완성을 앞둔 의대지만 공진의 그림들을 본 후로 마음이 널뛰기 시작했다. 자신의 손끝을 거쳐 탄생한 옷 중에서 최고로 손꼽힐 만한 옷이 될 터였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돌석의 새 의대에 대한 자부심은 바닥으로 추락하곤 했다. 돌석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의대 틀에서 원삼을 걷었다. 얼마 남지 않은 바늘질 부위에 바늘을 가져다 댔다. 바늘 끝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아 몇 땀 나아가지 못했다. 돌석은 바늘을 내려놓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되청하실 시간이 옵니다. 대길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석은 책상에 펼쳐놓은 원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네가 보기엔 어떠하냐? 아름다우냐? 스승님께서 만드신 것을 소인이 감히 어찌. 그래, 먼저 나가보거라. 대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예를 올리고 나갔다. 돌석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공진은 바느질방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일에 열중했다. 진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공진의 몰골은 엄동설안의 앙상한 나무처럼 변해갔다. 월향의 눈에 공진은 여우에게 홀려 얼이 빠진 얼간이처럼 보였다. 공진의 관심은 오로지 왕비에게만 있었다. 월향의 마음은 질투와 연민 사이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오갔다. 월향은 참다 못해 공진의 바느질 방 문을 열었다. 공진은 인기척도 못 느낄 정도로 작업에 몰두해 있었다. 그는 여러 가지 색상의 비단을 겹쳐 대보더니 갑자기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월향은 깜짝 놀라 가슴이 철렁했다. 잠시 쉬면서 한술 뜨시지요. 벌써 사흘째 식음을 전폐하고 일에만 매달려 계십니다. 공진은 미친 듯이 옷감만 뒤적였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월향은 목소리를 높이며 공진의 손에서 옷감을 빼앗았다. 소첩의 집에서 살면서 계속 다른 여인을 생각할 거라면 당장 나가세요. 나가시란 말입니다. 월향은 옷감을 내던지고 벽에 붙어있던 그림들을 거칠게 뜯어냈다. 분을 못 이긴 월향은 손에 쥔 그림을 갈기갈기 찢어 공진에게 던졌다. 종이 조각들이 산산이 흩어져 공진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공진은 퀭한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감을 챙겨 방 밖으로 나갔다. 월향은 말 한마디 없이 취향류를 나서는 공진의 뒷모습을 슬픔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월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월향은 공진의 뒤를 쫓으려고 대문 밖으로 나섰다가 이내 발길을 멈췄다. 공진의 뒷모습은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무언의 전원 같았다. 월향은 다시는 공진을 볼 수 없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터덜터덜 집 안으로 돌아온 월향은 툇마루 기둥에 몸을 기대고 앉았다. 어느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목덜미를 적시고 있었다. 그때 돌석이 열린 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섰다. 흘끔거리며 방 안쪽을 살피던 돌석이 월향에게 물었다.
공진이 안에 있는가? 어디 갔는지 소첩도 모르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나? 모릅니다. 이제 그의 행방은 제게 묻지 말아 주십시오. 뭐라, 공진이 취향로를 아예 떠났단 말인가? 도석은 오량의 붉게 충혈된 눈을 바라보며 재차 물었다. 오량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더니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다. 도석은 마루에 올라 공진의 바느질 방 안으로 들어갔다. 구겨진 옷과 어지럽게 흐트러진 온갖 색채의 비단, 게다가 찢어진 종이들이 뒤섞여 마치 도둑이라도 들었던 무당집 같았다. 도석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 한쪽에 공진이 작업하던 그림들이 쌓여 있었다. 도석은 그림들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고개를 돌려 밖을 바라보았다. 오량은 눈물을 닦으며 여전히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도석은 서둘러 그림들을 한두 번 접은 다음 품속 깊이 쑤셔 넣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말을 남기진 않던가. 도석은 시침을 떼고 아무 일 없었던 듯 점잖은 얼굴로 오량에게 물었다. 오량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도석은 급히 시전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길을 걷는 동안 도석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작업한 옷과 공진이 그려놓은 옷들이 어지럽게 뒤섞이고 있었다. 시전 안 자신의 공방에 들어서자마자 도석은 공진의 그림을 바닥에 펼쳤다. 그림 한 장 한 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옷의 전체적인 형태에 따라 위치를 바꿔가며 맞춰보았다. 그러자 공진이 만들려는 옷의 형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공진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듯 거래 예법을 슬쩍 비껴가면서도 우아하고 품격 있는 옷의 모양새가 도석의 마음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도석은 바닥에 펼쳐놓은 그림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그림의 상하 좌우를 대비해가며 천천히 음미해 보았다. 허허,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런 것이었어. 그랬어. 큰 깨달음이라도 얻은 듯 도석은 헛헛한 웃음을 연달아 터뜨렸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대기료입니다. 여지 기침에 계시온지요? 아, 자넨가. 시간이 벌써 그리 되었는가. 문이 열리며 대길이 들어왔다. 도석이의 얼굴을 바라보던 대길의 눈길이 바닥에 펼쳐진 그림으로 옮겨갔다. 이런 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생각을 하셨사옵니까? 대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참으로 아름답사옵니다. 대길의 칭찬에 도석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토록 아름다운가? 그렇사옵니다, 어르신. 대길은 진심으로 감탄한 기색이 역력했다. 마치 꿈속에서나 보는 의복 같사옵니다. 대길의 말에 돌석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시간에 쫓기던 돌석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상의원 공방 한쪽 벽에 공진의 그림을 순서에 맞게 붙여놓았다. 그림을 응시하는 그의 표정에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다.
공방 밖에서는 돌석의 지시에 따라 장인들이 진연복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공하기 시작했다. 굴 껍질을 태워 석회가루를 만드는 장인부터 항아리마다 각기 다른 물감을 만드는 장인까지 모두 능숙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돌석은 벽에 붙여놓은 그림을 보며 작업대에 쌓인 머리카락으로 가채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돌석의 손놀림은 머리카락으로 술을 놓는 듯 유연하고 정교했다. 중천에 떠있던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 무렵 작업대는 돌석의 손을 거친 가채가 근사한 모양을 뽐내고 있었다. 돌석은 그림의 가채 모양과 실제 가채의 모양이 비슷해 보이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가채를 완성하고 나서 돌석은 마당으로 나갔다. 그는 장인들이 작업해 놓은 석회가루를 집어 손끝으로 비벼보며 상태를 점검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 놓인 항아리들 속의 물감에 일일이 흰 천조각을 넣어 천에 밴 물감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폈다. 돌석은 흡족한 표정으로 작업에 필요한 비단을 염색하기 시작했다. 비처럼 붉게 물든 비단과 쪽빛으로 푸르게 물든 비단은 경쟁이라도 하듯 선명함을 뽐냈다. 돌석은 대길에게 비단을 잘 헹궈 말리라고 지시하고 공방 안으로 들어와 잠시 눈을 붙였다. 돌석은 새벽녘에야 눈을 뜨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옷을 짓는 일은 비단의 물감이 완전히 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에 하루 이틀 뒤로 미뤄놓고 손이 많이 가는 장식물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기하학적인 꽃 문양을 만들기 위해 이에 필요한 틀을 나무칼을 이용해 정교한 손놀림으로 조각했다. 몇 가지 문양을 위한 틀의 조각을 끝내자 상현 밖에는 벌써 어둠이 내려앉았다. 돌석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염색이 끝난 비단을 작업대에 넓게 펼쳐놓고 꼼꼼히 살펴보았다. 최고급 비단의 표면을 만지자 수천여의 속살처럼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돌석은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마름질을 하고 나서 가위로 비단을 정성껏 잘라냈다. 그는 이틀 동안 두문 불출하고 의뢰 제작에만 매달렸다. 솜씨 좋은 침선비 여럿이 상의원에서 교대로 낮밤을 지키면서 돌석의 작업을 거들었다. 전쟁터 같았던 공방 안에서 돌석은 진연복의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돌석은 미리 만들어 놓은 문양 틀에 아교를 발라 옷감에 찍고 금박지를 붙여 톡톡 두드렸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의 연속이었다. 새벽을 알리는 어슴푸레한 빛이 공방의 문창으로 스며들자 길었던 돌석의 작업도 거의 마무리되었다. 돌석은 완성된 진연복을 의대 틀에 걸어놓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바라보았다. 흔들리는 촛불빛을 머금어 치마 하단의 금방 문양들이 영롱하게 빛을 발했다. 돌석은 금빛으로 빛나는 치맛단을 바라보자 산사에서 새벽 일출을 보았을 때처럼 은은한 감동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진연 준비로 들썩였던 권례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어 있었다. 드디어 청나라 사신이 도착하자 왕은 빈 어저에 놓인 청나라 황제의 관모를 향해 삼배를 올리고 청의 사신들을 맞았다. 왕은 애써 미소를 지었으나 내심 탐탁지 않은 행사인 만큼 속에서 스멀스멀 노여움이 피어올랐다. 왕은 용상을 차지하면 세상은 온전히 자기 것이 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았다.
조선의 궁에서 조선의 왕이 청나라 황제의 관모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절을 올려야 했다. 이 나라가 대체 누구의 나라란 말인가? 왕은 씻을 수 없는 치욕에 치를 떨었다. 대신이라는 자들은 하나같이 청의 사신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왕은 진연을 중단하고 당장 대신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싶었다. 풍악이 울리고 모희들은 춤을 추었다. 대전 앞은 원령을 입은 정경 부인들로 여느 저녁과 달리 화려했다. 형형색색의 옷들이 빽빽하게 자리를 메어 눈이 부셨다. 올 때에는 왕이 청나라 사신 대표와 함께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밑에서 대신들은 청나라 사신 일행과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은은한 달빛이 비추자 진연장의 흥취는 더욱 고조되었다. 소이마마 납시오. 딱딱 딱딱이 소리와 함께 호명하는 별감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음악이 바뀌자 왕과 사신 대표는 장내로 들어오는 여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대전 앞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도 일제히 한쪽으로 쏠렸다. 소이였다. 크고 화려한 가채, 금박으로 장식된 붉은 원삼, 화려하게 이를 데 없는 연애복에는 기품과 격조가 있었다. 정경 부인들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청나라 사신들의 눈은 빛을 발했고 입가엔 미소가 흘렀다. 굳었던 왕의 표정도 슬그머니 누그러졌다. 병파는 돌속에게 미소를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돌속의 입꼬리도 슬며시 위로 올라갔다. 소위 일행이 진연장 한가운데로 나아가자 별감은 병졸들에게 대전의 문을 닫으라고 손짓했다. 그러나 힘주어 문을 밀던 병졸들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뭐 하고 있는가? 냉큼 고하지 않고. 지밀의 목소리는 서슬이 시퍼랬다. 송구하오나 소인이 명을 받자옵기는. 뜻밖의 상황에 별감은 허둥대며 다급하게 손짓했다. 별감의 손짓을 보고 병졸들은 문을 반대로 당기기 시작했다. 둔중한 소리를 내며 대전의 문이 활짝 열렸다. 진연장의 불빛은 문 뒤에 서 있는 일행의 모습을 비추었다. 좌우에 서 있는 궁녀들이 일제히 장막이 달린 긴 막대를 들어올려 왕비의 모습을 가렸다. 왕비 일행의 옆에 서 있던 공지는 진연장으로 들어가는 왕비를 향해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별감이 딱따기를 치며 외쳤다. 중전마마 납시오. 공진이 머리를 조아린 채 더듬거리는 별감의 말을 이어 큰 소리로 외쳤다. 진연장은 갑자기 참석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로 뒤덮였다. 대신들은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다. 왕과 청의 사신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시선을 돌렸다. 웃음을 머금고 왕을 향해 다가가던 소희도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좌우에 나란히 선 궁녀 2사람이 막대에 감긴 길고 흰 천을 펼치며 빠른 걸음으로 나가자 통로는 양쪽에 막을 친 것처럼 되었다. 그렇게 어도가 가려지자 진영장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였다. 흰 천이 바닥으로 떨어지는가 싶더니 궁녀들은 재빨리 그 천으로 바닥을 덮어
하얀 길을 만들었다. 그러자 왕비는 하얀 천 위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왕비의 이대는 소희의 저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서 홀로 당당하게 흰 길을 걷는 왕비의 모습은 좌중을 압도했다. 도석은 왕비의 옷을 살피느라 다급하게 손짓하는 병판을 알아볼 겨를도 없었다. 왕비의 이대는 제비꽃을 떠올리게 하는 보라색이었다. 원삼에는 좀처럼 쓰지 않는 색이었다. 소희가 입은 붉은 원삼은 진연장의 불빛을 받아 옷만 도드라지게 부각되었지만 왕비가 입은 옷 색깔은 은은한 빛을 발하며 왕비 자신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었다. 보랏빛 비단에 수놓은 넝쿨 형태의 우아한 금박과 은박 장식도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빛을 발했다. 크기를 극단적으로 키웠던 소희의 가치와 달리 왕비의 머리엔 작지만 귀티가 흐르는 화관이 씌어져 있었다. 몇 명의 궁녀가 길게 늘어진 왕비의 치맛자락을 잡고 뒤를 따르고 있었다.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형태만으로 단아함을 강조한 옷차림으로 일국의 왕비다운 품격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왕비 얼굴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빛나고 있었다. 왕비가 월대를 향해 다가가자 숨을 죽이고 왕비의 자태를 지켜보던 청나라 사신 일행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대부 부인들도 따라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왕은 처음 보는 왕비의 화려하고 기품 있는 모습에 시선을 고정한 채 월대에서 내려왔다. 소희는 눈앞을 지나 왕에게로 다가가는 왕비의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왕비는 자신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는 왕을 마주보며 천천히 걸음을 계속했다. 왕은 왕비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손을 내밀었다. 오늘 중전의 모습이 무척 아름답구려. 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왕비는 미소 지으며 눈인사로 답례했다. 왕비는 사신들의 인사를 받으며 왕의 인도에 따라 월대 위에 있는 자리로 향했다. 왕과 왕비가 나란히 앉은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마땅히 앉을 곳을 찾지 못한 소희는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굴렀다. 도석은 우왕좌왕하는 소희의 모습을 보자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황망하게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그의 뒷걸음질은 점점 더 빨라졌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엇인가 등에 닿는 느낌이 들어 도석은 고개를 돌렸다. 경황 없이 달아나던 중에 상위에 있던 소반을 엎었는지 궁녀 하나가 당황한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과일들을 주워 담고 있었다. 도석은 도망치듯 진연장을 빠져나왔다. 후궁전에서 여인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소희는 실성한 여자처럼 옷을 벗어 바닥에 내던졌다. 좀처럼 화가 진정되지 않는지 바닥에 내던졌던 옷을 집어들고 속옷 차림으로 후궁전 밖으로 뛰어나왔다. 이따위가 조선 최고의 어친장이 만든 옷이란 말인가? 소희는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돌석을 향해 원삼을 집어 던졌다. 돌석은 바다에 내팽겨진 원삼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이를 악물고 있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희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마마께서도
그따위 천한 옷이 입고 싶으신 겝니까? 돌석의 모멸감은 이미 자제력의 한계를 넘어서 있었다. 무엇이라? 소희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돌석도 지지 않고 소희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기방에서나 놀리던 천한 손재주로 근본도 없는 옷을 만들어대는 놈에게 홀려 궁의 예의와 법도도 무시한 채 그놈만 싸고 도시는 중전마마가 그리도 부러우신 게냐고 물어싸옵니다. 소희는 돌석의 거침없는 폭언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무지 못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며 어둠이 조금씩 밀려들었다. 구중심처도 밤을 맞이하려는 듯 대조전 주위엔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붉은 빛을 띤 촛불이 은은하게 왕비 얼굴을 비추었다. 왕비의 흰 얼굴은 불빛을 받아 잘 익은 사과의 과육처럼 농염해 보였다. 공지는 그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려는 듯 그 가눈길로 왕비를 바라보았다. 소인 궐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마님을 뵙고자 왔습니다. 공진의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절절하게 묻어났다. 떠나다니요. 왕비는 상심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골 밖에서 이놈의 바느질을 기다리는 자들이 하도 성화를 부려서. 공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놓았다. 그리고 이거 왕비에게 하사받은 봉잠이었다. 봉잠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왕비의 눈가에 작은 이슬이 맺혔다. 언젠가 소인한테 꿈이 있느냐고 하문하셨지요. 부끄럽게도 그때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소인의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사옵니다. 하지만 소인도 마마를 배우면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공진의 목소리는 먹물을 빨아들인 종이처럼 촉촉해졌다. 마마를 처음 배웠을 때부터 지금까지가 소인에게는 꿈을 꾸는 시간이었사옵니다. 하지만 소인, 이제는 다른 꿈을 꾸려고 합니다. 부디 마마께서도 오래된 꿈을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왕비는 격해진 감정을 추스리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마마, 그동안 소인에게 감히 넘볼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 마마의 은혜가 만극하옵니다. 부디 강령하십시오. 공지는 왕비에게 큰 절을 올렸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대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상전하 납시오. 왕비는 문 쪽을 바라보며 황망하게 일어섰다. 얼굴에 남아있던 아쉬움의 흔적은 어느새 당황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왕비는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왕에게 인사를 올렸다. 공지는 몸을 돌려 왕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렸다. 왕은 말없이 공진을 내려다보았다. 왕의 두 눈은 화로에 마른 장작을 넣은 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왕비는 공진에게 고정된 왕의 눈빛을 보자 가슴이 두방망이질하듯 격하게 두근거렸다. 소첩, 이자에게 의대를 만들라 하명하고 있었사옵니다. 왕비는 당황한 기색을 지우며 애쓰며 말했다. 왕은 거대한 산처럼 서 있었다. 천년만년 그 자리를 지킬 기세였다. 소인 이만 물러나겠사옵니다. 정적의 바다로 공진이 조약돌을 던졌다. 의례적인 인사였지만 공진의 말은 왕의 가슴에
깊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분노를 일깨웠다. 왕은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쓸수록 마음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은 더 거세게 이글거리는 것을 느꼈다. 공지는 왕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조아리고 일어나 뒷걸음질치며 물러났다. 왕비는 물러가는 공진의 모습을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공진에게 고정되었던 왕의 시선이 왕비에게로 향했다. 왕은 자신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말없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같은 상황이 몹시 불쾌했다. 두 사람이 쳐놓은 무언의 그물에 걸린 듯한 느낌이 들자 왕의 인내력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왕은 마음속으로 공진에게 소리쳤다. 공진은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문틈 사이로 바라보았다. 심상치 않은 기운이 공진의 가슴을 헤집고 들어왔다. 좌와 우 양쪽 문이 마치 거대한 칼날처럼 보였다. 문이 쾅 하고 닫히자 공진은 왕비와 자신을 이어주었던 길고 가느다란 실이 툭 끊어진 것만 같았다. 양쪽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공진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달이 구름 뒤로 사라지자 대조전은 세상에서 고립된 작은 섬 같았다. 그는 천천히 대조전 마당을 둘러보았다. 아담한 마당은 마치 왕비의 치마폭 같았다. 공진은 발끝에 힘을 주며 바닥의 감촉을 최대한 음미하며 걸었다. 선평문 앞에 대도를 내려서자 공진은 몸을 돌려 대조전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왕비는 왕이 자리에 앉도록 한쪽으로 비켜섰다. 왕비는 뭔가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왕의 안광에 눌려 좀처럼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왕의 시선은 탁자 위 봉잠의 나라가 꽂혔다. 불빛을 받아 날카롭게 빛나는 봉잠은 왕비를 향한 한 가닥 애정의 숨통을 끊는 비수 같았다. 허허, 오늘은 내가 대조전에 잘못 온 것 같소이다. 왕은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차분한 말투였지만 영원한 이별을 선언하는 것처럼 싸늘했다. 왕은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돌아서서 문을 나섰다. 왕비는 붉은 용포를 입은 왕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도석은 퀭한 눈으로 상유원 공방 안을 둘러보았다. 코흘리게 햇병아리 시절부터 어침장이 된 최근까지 큼직큼직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오직 하나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다. 옷을 짓듯 한 땀 한 땀 공들여 만들어 온 인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인생의 정점에서 바닥을 알 수 없는 까마득한 심연으로 떨어진 것 같았다. 분하고 원통하고 치욕스러웠다. 상대는 한낱 저작거리 애송이 바느질쟁이였다. 인정할 수 없는 격이 맞지 않는 상대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사건들은 냉정한 현실이었고 그것이 세상의 평가였다. 도석은 선반 위에 진열된 잡다한 물건들을 쓸어버렸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지탱해준 동반자들이었다. 그동안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다뤘던 분신들이었다. 가지런히 정돈된 옷감이며 의대며
장옷이며 가채며 면복이며 당해며 병풍이며 모든 것이 이제 소용없었다. 도석은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온갖 잡동사니를 모두 집어 던졌다. 인생의 유일무이한 것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으아. 도석은 공방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 열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도석은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누군가가 서 있었다. 공진이었다. 성벽 같은 침묵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분노로 씩씩거리는 숨소리만이 성벽을 타고 메아리쳤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유구무원이었다. 도석의 눈빛만이 반짝였다. 그의 눈빛에서 치명상을 입고 더는 물러날 곳 없는 자의 편안함이 엿보였다. 그것은 이미 죽음을 받아들인 자의 눈빛이었다. 공진은 오금이 저려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도석은 공진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공진은 상의원 뒷마당에 잠시 서 있었다. 높은 장대들만이 바람을 맞아 을씨년스럽게 소리를 내며 건들리고 있었다. 공진은 고개를 들어 장대 끝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아스라하게 지나갔다. 그 기억의 시작과 끝은 결국 왕비였다. 궐 밖에서 살던 시절의 기억과는 전혀 다른 기억이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꿈 같은 기억이었다. 공진은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싼 관복을 마루 위에 올려놓았다. 그토록 혐오했던 관복이었지만 관복을 입고 나서야 꿈의 빗장을 열 수 있었다. 공진은 관복을 향해 숙연한 자세로 예를 올렸다. 천천히 뒷마당을 나서는 공진 앞으로 눈보다 흰 달빛이 떨어졌다. 후궁전은 궐의 정막을 걷어내고 환히 불을 밝히고 있었다. 왕은 술상을 앞에 두고 생각에 잠겼다. 씁쓸한 술을 털어넣을 때마다 쓰라린 상처를 건드리는 것만 같았다. 얇은 주령을 걷고 소희가 곁에 앉았다. 속살이 보일 듯 말 듯한 속치마 차림으로 소희는 왕의 빈잔에 술을 따랐다. 짐장에게 만들라 한 옷인데 마음에 드시는지요? 왕의 눈은 술잔에 고정되어 있었다. 전하, 아무래도 궐한 단속을 좀 하셔야 할 듯 하옵니다. 최근 이상한 소문을 들었사온데. 왕은 무관심한 얼굴로 다시 술을 한 잔 털어 넣었다. 지난번 전하께서 사냥을 나가셨을 때 젊은 침선장 하나가 중전마마와 함께 궁궐 밖으로 나갔다 하옵니다. 이름이 아마 이공진이라고 하던가. 소희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소희의 말을 들은 왕의 미간이 깊이 파이면서 짙은 눈썹 꼬리가 치켜 올라갔다. 게다가 얼마 전엔 중전마마 깨우서 궁녀들을 물리시고는 그자에게 직접 옥체의 치수를 제기했다는 망측한 소문마저 들리고 있사옵니다. 술잔을 든 왕의 눈에 핏발이 섰다. 편전 한쪽 의대 틀에 왕의 사냥복이 걸려 있었다. 왕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도석은 편전의 바닥에 엎드린 채 조심스럽게 왕의 얼굴과 사냥복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왕은 계속 제자리를 맴돌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돌석을 지나 편전의 한쪽 구석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이어서 칼집에서 칼을 뽑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환도가 허공을 가르는 바람 소리가 뒤를 따랐다. 숨이 멎을 것 같았던 돌석은 고개를 바닥에 바짝 대고 납작 엎드려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왕은 뽑아든 칼로 의대 틀에 걸렸던 사냥복을 정신없이 내리쳤다. 한 번, 두 번, 세 번. 칼을 휘두를 때마다 조각난 천들이 오색 눈송이처럼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도석은 왕의 얼굴을 바라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살기등등한 표정이었다. 옷은 갈갈이 찢어져 편린들이 편전 안을 떠다니고 있었다. 이놈이 감히 중전의 몸에. 으아! 왕의 입에서 고함 소리가 터지더니 쨍하는 금속 소리가 이어졌다. 예리한 칼날이 의대 틀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였다. 기우뚱 의대 틀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편전 바닥에 쓰러졌다. 바닥에 머리를 대고 있던 돌석은 의대 틀이 쓰러지는 소리에 귀가 멍멍했다. 고개를 든 돌석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닌가. 영문을 몰라 돌석은 다시 머리를 조아렸다. 그깟 옷 때문에 중전이라는 여자가. 왕은 칼을 든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말이다. 왕은 바닥에 떨어진 천 조각을 주워들고 돌석에게 다가왔다. 이 옷을 보고 있으면 중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다. 돌석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눈앞에서 왕은 공진이 지은 옷을 산산조각냈지만 왕이 내뱉은 말은 돌석의 마지막 자존심을 산산조각내는 예리한 칼날이었다. 돌석은 아침 일찍 상의원에 나와 있었다. 그는 좀처럼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런 성격은 공진을 만나면서 달라졌다. 운명적으로 공진을 상대로 벌여야 했던 경쟁으로 도석은 분노의 극단을 경험하고 있었다. 도석은 간밤에 왕의 모습을 보고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꼈다. 비록 자신은 의복을 짓는 일로 치를 떨었지만 왕의 분노는 차원이 달랐다. 놀랍게도 공진은 왕의 여자로 왕을 극단적인 분노로 치닫게 했다. 도석은 공진의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예상대로 왕은 이른 시간에 상의원을 찾았다. 왕은 의대에 걸린 용포를 바라보았다. 도석은 왕의 뒤에서 허리를 낮게 굽힌 채 서 있었다. 왕은 천천히 몸을 돌려 도석을 바라보았다. 침장, 내 그자가 만든 용포가 입고 싶구나. 도석은 왕의 의중을 헤아리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웠다. 헌데 요즘 그자가 중전 때문에 바쁜 듯하니. 왕은 말끝을 흐렸다. 차제에 자네가 만들어줘야겠네. 누가 봐도 그자가 만든 용포와 감쪽같이 똑같아야 하네. 알겠사옵니다. 도석은 왕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걸 영의정이 내게 바쳤다고 하면 어떨까 하네만. 왕은 당부의 말을 남기고
상의원에서 나갔다. 왕은 편전의 용상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왕은 저녁 수라상을 물린 후부터 이곳에서 여러 상황을 머릿속으로 차근차근 정리했다. 그러는 사이 편전 주위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왕은 영의정을 필두로 한 신권을 견제할 방도를 찾아야 했다. 신하들은 날이 갈수록 오만방자해져 왕권을 기만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다. 천신만고 끝에 용상이 앉긴 했으나 대신들은 용상의 네 다리를 나눠잡고 흔들고 있는 형국이었다. 마음 같아선 견제가 아니라 아예 반항의 싹을 잘라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았다. 오히려 대신들은 집요하게 중전을 물고 늘어졌다. 후사 문제야 그렇다 치더라도 왕비와 침선비를 둘러싼 갖은 소문은 그 진위를 떠나 대신들에게 제대로 먹잇감을 던져준 셈이었다. 왕은 중전을 생각하자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거리 정치로 시작해서 권력으로 끝나는 비정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눈꽃만치도 모르는 여자 같았다. 왕비가 무엇인가? 조선의 국모이자 내명부를 총괄하는 수장이 아니던가. 이런 사람이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대신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왕은 영의정이 중전과 침선장을 엮어 자신을 흔들어 대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약점을 오히려 역이용해야 저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었다. 왕은 젊은 침선장을 대조전에서 본 직후에 마음을 굳혔다. 왕의 구도대로 이미 몇몇 수족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왕은 모든 상황을 생각대로 몰고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다만 공진이라는 사내의 속내만큼은 정확히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가 어떤 유형의 인간인지 파악할 이유도 시간도 없었다. 이 점이 마음에 걸렸다. 왕은 미심쩍은 이 부분을 돌석에게 맡겼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일한 데다 돌석은 공진 때문에 권위에 큰 상처를 입지 않았던가. 게다가 돌석은 책임감이 강하고 입이 무거운 만큼 부여된 역할을 잘 해내리라 판단했다. 전체적인 구도가 맞아떨어지자 왕은 대전 내관에게 내금의장을 부르라 명했다. 돌석은 의대 틀에 걸린 용포를 작업대로 옮겨놓고 그 앞에 앉았다. 거래 생활이라는 것이 본시 바람 잘 날 없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것이긴 하나 그런 어수선함이 이토록 직접적으로 자신의 인생과 엮인 것은 처음이었다. 돌석은 이제 더는 떨어질 바닥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자그마치 30년 동안 의대를 지었다. 바늘에 찔리고 가위에 베이는 고통은 능히 견딜 수 있었다. 비록 고통 속에서 태어났지만 새 의대는 늘 입는 이에게 기쁨을 주는 선물이었다. 그러나 왕이 만들라고 명한 의대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돌석은 한동안 작업대에 놓인 용포를 만지작거렸다.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야 했다. 돌석은 마음을 다잡고 자신이 만든 용포를 뜯기 시작했다. 돌석은 도구들을 작업대 위에 가지런히 벌려놓았다. 불안한 기분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본의 아니게 공진과 의대를 놓고 경쟁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완벽하게 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지금
공진의 옷을 똑같이 모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렇게 완성한 옷은 여차하면 공진의 목숨을 빼앗는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도석은 공진과 혹시 전생의 철천지 원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어쨌든 일을 시작했으니 최악의 상황이 닥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도석은 공진이 손본 적이 있었던 판수의 관복을 떠올리며 용포의 특징에 맞게 고치기 시작했다. 우선 해체한 용포를 부분별로 나누었다. 몸에 밀착되도록 각 부분의 끝단을 빠른 손놀림으로 과감하게 잘라냈다. 그리고 비단을 맞대 한 땀 한 땀 공들여 바느질을 시작했다. 비단의 붉은색을 바탕으로 돌석의 손은 더 험하고 투박해 보였다. 부지런히 손을 놀리던 돌석은 바느질을 완전히 끝낸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공방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미 자시가 넘어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정신이 맑아졌다. 짝짝. 돌석은 정신이 번쩍 들도록 목덜미를 2차례 세게 때리고 나서 다시 작업대에 앉았다. 용을 수놓은 흉배를 조심스럽게 용포에 달았다. 눈가에 땀이 흘러내렸다. 돌석은 작업을 마무리하고 붉은 용포를 허공에서 힘차게 펼쳐 작업대에 올려놓았다. 자신이 만든 용포였지만 이상하리만치 낯설었다. 취향로의 한쪽 방에서는 연달아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취향로에서도 특별한 손님들에게만 내주는 가장 안쪽 내실에서 초저녁부터 술자리가 시작되었다. 거래의 실세 중의 실세인 영의정을 비롯해 병조판서, 이조판서, 한성판연 등 국영회의의 핵심 인물 몇 사람이 술잔을 주고받았다. 취향루의 가장 어린 기녀 몇몇이 고관 대작들 사이에 앉아 술 시중을 들었다. 기녀들은 모두 젖가슴이 살짝 드러나고 속옷이 비치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자, 수고들 많으셨네. 한 잔 쭉 드세나. 보료에 올라앉아 등받이에 느긋하게 몸을 기댄 영의정이 무처럼 웃음 띤 얼굴로 술을 권했다. 다 어르신의 지략 덕분이지요. 허허허. 병판이 기분 좋게 잔을 꺾더니 옆에 앉은 홍옥의 치마를 쓰다듬었다. 너희들은 나가 있어라. 영의정이 손짓하자 기녀들은 공손히 허리를 숙이고 일제히 물러났다. 기녀들 옷차림이 가관이군요. 밖으로 물러나는 기녀들의 모습을 빤히 바라보던 이판이 입을 열었다. 하하하, 정말 가관이지 않은가. 바로 저 기녀들의 옷을 지은 자가 중전마마의 의대를 만들었다지 않는가. 병판이 장난스럽게 면박을 치웠다. 이 판이야 워낙 학문의 세계만 관심이 있으니 말일세. 한성판윤이 거들었다. 그 말이 사실인가? 전하께서도 편전에서 환도를 휘둘러 그놈이 만든 옷을 산산조각 내셨다지 않는가? 병판이 이 판의 잔에 술을 채웠다. 소위께서 후궁전에 드신 전하께 상황을 전했더니 노발대발하신 모양일세. 모처럼 전하가 대조전에 들르셨는데 중전마마와 젊은 침선장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한성판윤이 병판의 말을 이어받았다. 자, 한 잔 드시게. 영의정은 이판에게 술을 권했다.
저번 진연에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네만. 영희정은 말을 끊고 이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중전마만 젊은 침선장 문제로 아주 어렵게 됐어. 영희정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지압이 손길 한 번 닿지 않았는데 말이야. 하하하. 병판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판은 병판의 웃음에 적잖이 당혹스러웠다. 명분이 워낙 확실하니 이번엔 전화도 어쩔 수 없을 게야. 영희성은 도간의 쥐를 몰아넣은 듯 목소리에 여유가 흘렀다. 자네가 구경회의를 잘 좀 이끌어 주시게나. 병판이야 후궁전 때문에 나서기가 그렇고 한성판윤이야 육조 소속이 아니지 않은가. 영희성은 목소리를 낮추고 이판에게 은근히 압력을 가했다. 자네가 조금만 힘을 보태면 조만간 병판은 부원군이 될 것이야. 아니 그렇습니까 어르신. 한성판윤이 영희성의 말을 받았다. 영희성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잔을 들자 고관들도 술잔을 따라들었다. 상현 생활을 정리한 공지는 시장통에 조그만 공방을 얻었다. 판수는 날아갈 듯 기뻤다. 자신이 침선장으로 공진을 끌어들였는데 궁에서 벌어진 일로 마음고생을 시켰던 것이 줄곧 마음에 걸렸던 참이었다. 그는 혹여 공진이 옷 찢는 일을 그만두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공진이 마음을 잡고 궁 밖에서 옷을 만들면 떼돈을 벌리라는 것은 손바닥을 보듯 뻔했다. 도성한 아녀자들에게 공진의 이름 석자는 이미 잘 알려진 터였다. 무엇보다 고관 대작의 부인과 궁녀들, 게다가 기녀들까지 공진의 옷을 찾았다. 문제는 돈이 있어도 공진이 지은 옷을 살 수 없다는 데 있었다. 판수는 틈나는 대로 공진을 구슬렀다. 공진이 옷을 짓기만 하면 돈방석에 올라앉기는 시간 문제였다. 시대도 달라져 재산만 넉넉하면 양반 부러울 것 없는 세상이었다. 판수가 그동안 곁에서 지켜본 바로 공진이 옷을 짓는데 천부적 재능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하지만 공방의 운영은 또 다른 문제였다. 이 부분을 보완한다면 공진의 공방은 한양에서 제일 가는 시전이 될 터였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공진은 공방을 열고서는 여인들의 옷을 짓지 않았다. 거리를 헤매는 헐벗은 아이들의 옷을 고쳐주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짜로 옷을 지어주곤 했다. 공진의 성격을 아는 판수는 무슨 생각이 있겠거니 싶어 그저 관망하기만 했다. 네 아비가 병으로 몸에 열이 많다기에 삼배 안감을 댔으니 시원할 거야. 공진이 코 올리는 아이에게 옷을 건네주었다. 여기요. 아이는 계란 두 알을 내밀었다. 오호, 이건 웬 거냐? 공진은 계란을 받아들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러다간 곧 망한다. 판수는 계란을 까먹으며 투덜거렸다. 정사관은 의금부 마당에 집결한 군사들에게 지침을 내렸다. 첫째 조는 대조전의 수색을 맡았다. 그들은 특히 왕비의들을 모두 수거하라는 명을 받았다. 둘째 조는 이공진이 상의원에서 일하던 공방을 수색하고 그가 만든 의대들을 모조리 거둬들이라는 명을 받았다. 셋째 조는 공진의 시전을 수색하고 그를 잡아들이라는 명을 받았다. 종사관은 각 조의 지휘를 특별히
신뢰하는 부하들에게 맡겼다. 자체의 실수라도 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노련한 종사관은 사안이 왕의 용포와 연관된 중요한 일이니만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눈썰미가 뛰어난 군사들을 차출해 배치했다. 종사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각조는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밀은 대조전의 선평문 앞에 도열한 의금부 군사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직감적으로 큰 변고가 일어났음을 눈치챈 지밀은 곧바로 왕비에게 달려갔다. 상의원에 들이닥친 군사들은 거침없이 수색을 시작했다. 침선장과 공인들은 상의원 뒷마당에 서서 발을 동동 굴렀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은 알 수 없었다. 눈치 빠른 공인 몇몇은 군사들의 굳은 표정을 보고 수군거렸다. 혹시 영모사건인가? 쓸데없는 소리, 입 잘못 놀리면 황천길이야. 나이 지긋한 침선장은 또다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침선장의 말에 장인들은 온몸이 얼어붙은 듯 입을 닫았다. 공진의 시전 앞에 도열했던 군사들도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대역죄인 이공진은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 공진은 양팔이 붙잡힌 채 마당으로 끌려 나왔다. 내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판수가 공진의 앞을 가로막으며 나섰다. 군사들은 간단하게 판수를 밀치고 공진을 포박했다. 끌려가는 공진은 멍한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다. 판수와 시선이 마주치자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지었다.